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널 속이겠냐? 내 이름 석자 걸고 책임질 테니 믿고 맡겨봐. 40년 지기, 친형제보다 더 믿었던 고향 친구의 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이 달콤한 속삭임이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제 퇴직금을 전부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옛말이 현실되는 순간, 그 기막힌 사기극의 주인공이 설마 제가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65이 된 참으로 평범하고 미련하게 성실했던 아버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출근했던 직장에서 마침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제 발걸음은 홀가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청춘을 온전히 다 바친 곳에서 작은 짐 상자 하나만 들고 나오는 기분.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참으로 묘하고도 쓸쓸한 감정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부서져라 이랬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사의 굽실거림도 밑에 직원의 눈치도 이젠 다 끝이라는 생각에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도 제 통장에는 아내와 노후를 큰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든든한 퇴직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수십억대의 큰 부자는 아니어도 제 인생 그 자체와도 같은 귀한 돈이었습니다. 고생했다며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내의 온기에 남은 여생은 참 평안하게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은 참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는 여유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내와 뒷산으로 가벼운 등산도 다녔지요. 내려오는 길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제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발신자는 고향 친구인 최동만이었습니다. 동만이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을 함께 겪어내며 자란 각별한 벗이었습니다. 서로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허물었고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아는 사이였지요. 명절 때나 가끔 안부를 묻던 녀석이 갑자기 제 퇴직 소식을 들었다며 동네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나 풀자는 그 녀석의 목소리는 무언가 자신감에 꽉 차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동네 어귀에 나타난 동만이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검은색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녀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친 상태였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풍기는 향수 냄새부터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크게 성공한 아주 넉넉하고 번듯한 회장님의 모습이었지요. 오랜만이라며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나갔던 저는 속으로 살짝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제일 비싸다는 고급 횟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만이는 메뉴판의 가격표도 보지 않고 가장 비싼 코스 요리와 좋은 술을 척척 시켰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남의 밭에서 서리하던 이야기부터 동네 처녀를 두고 다투던 첫사랑 이야기까지. 동만이는 제 거칠고 투박해진 손을 덥석 맞잡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수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너 옛날에 공장 다닐 때 손가락 다쳐가며 일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남은 인생, 너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대접받고 살아야지. 그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 내 팍팍한 삶을 깊이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녀석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동만이는 최근 사업이 아주 크게 번창해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디에 땅을 샀네, 건물을 올렸네 하는 이야기들은 제 평범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별천지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의 성공이 내 일처럼 기뻤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박수를 쳐주었지요.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서로의 숨결에 술 냄새가 짙게 배일 무렵이었습니다. 동만이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수야, 너 그 퇴직금 받은 거 설마 그냥 은행에 가만히 묵혀두는 건 아니지? 그 가벼운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질긴 거미줄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은행 이자만 믿고 있으면 그건 진짜 바보다. 동만이의 눈빛이 아까와는 다르게 묘하게 번쩍였습니다. 내가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곳을 알아. 너니까 특별히 내 파이에 숟가락 얹게 해주는 거야. 동만이는 고급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은밀한 투자 서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만지던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만이는 아주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장을 수십 번 확인했고 정관계 고위층들만 아름아름 투자하는 확실하고 안전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수익률이 은행 이자와는 감히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 말고는 공짜를 바란 적도 일확천금을 노린 적도 없는 미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런 복잡한 거 할 줄 모른다. 그냥 이 돈 은행에 넣어두고 아내랑 소박하게 살면 돼. 제가 이렇게 꽉 막힌 소리를 하자 동만이의 얼굴이 순간 서운함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딴 놈도 아니고 너한테 사기라도 치겠냐. 40년 불알 친구가 좋은 거 나눠 먹자고 이러는데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그 말에 저는 아차 싶어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만이는 다시 제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더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달콤한 속삭임을 이어갔습니다. 영수야, 재수씨 평생 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했잖아. 이제 좋은 옷도 좀 사입히고 비행기 태워 해외여행도 모시고 가야지. 언제까지만 원짜리 옷 입고 허리띠 졸라매며 궁상맞게 살래. 내가 네 인생 마지막으로 확 펴주겠다는데 왜 복을 발로 차. 아내의 고생, 그 단어는 제 가슴 깊은 곳에 가장 여린 살을 날카롭게 찌르는 아픈 가시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을 깎아가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아내, 평생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도 제 손으로 사입지 못하고 벌벌 떨던 아내의 굽은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를 믿고 평생 험한 꼴, 가난한 꼴 다 견뎌준 불쌍한 내 아내, 그 아내에게 늦게나마 돈 걱정 없는 호강을 시켜주고 싶다는 늙은 가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만이의 그 화려한 언변과 눈앞에 보이는 외제차라는 엄청난 성공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지기라는 절대적인 맹신이 저의 단단했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위해 더 풍족해지고 싶다는 평범한 아버지의 따뜻한 욕심, 눈앞에 앉은 사기꾼은 바로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날 밤 술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까맣게 지새웠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든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고 매달 따박따박 들어올 엄청난 액수의 이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전액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동만이가 전날 적어준 낯선 법인 계좌로 그 큰돈을 모조리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던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이어 찾아올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억지로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0원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헛된 희망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바로 동만이에게 돈을 보냈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녀석은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정말 잘 생각했다고 저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이제 2 다리 뻗고 푹 쉬어라. 한 달 뒤부터 내가 네 통장 터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호탕한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차갑고 비열한 악마의 미소를 그때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멍청한 선택이 우리 가족을 벼랑 끝 지옥불로 밀어넣을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단 한 번의 송금으로 떠나보낸 그날, 은행 문을 나서며 바라본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눈이 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과 눈부신 햇살이 동시에 뒤엉켜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동만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첫 이자가 들어오면 그때 깜짝 선물처럼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제 눈빛만 봐도 속을 훤히 아는 아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불안한 표정을 들킬까봐 저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헛기침만 연신해댔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동만이가 첫 번째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 남은 한 달.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전화에 달력을 들여다보았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뒤척였습니다. 혹시라도 동만이의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끔찍한 상상이 들 때면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동만이의 화려했던 외제차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동만이를 의심하겠나. 그 녀석은 이미 크게 성공한 놈이고 나를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불안과 희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마침내 약속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망의 첫 이자 지급일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제 신경은 온통 휴대전화의 문자 알림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은행에서는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혹시 바빠서 깜빡한 건 아닐까? 수백 번 고민하며 동만이의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마침내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급히 화면을 확인한 제 눈은 순간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제가 공장에서 몇 달을 꼽아 밤새워 일해야 만질 수 있었던 거액의 이자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한 달 동안 제 목을 옥죄고 있던 엄청난 불안감이 눈 녹듯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희열과 벅찬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동만아 고맙다. 내가 너를 잠시라도 의심하다니 참으로 몹쓸 놈이구나.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곧장 동네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평소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던 최고급 한우를 넉넉하게 샀습니다. 그날 저녁 영문도 모른 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고기를 보며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퇴직금 받은 거 아껴 써야지. 이렇게 무리하면 어떡해요? 걱정스럽게 묻는 아내에게 저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기 한 점을 큼지막하게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 남편이 다 알아서 아주 안전하게 돈 불리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은 돈 걱정 말고 편하게 드셔.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발을 뻗고 세상에서 가장 단잠을 잤습니다. 제 어깨는 한껏 올라가 있었고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만이는 그 후로도 2달 동안 정확한 날짜에 일 원 하나 틀리지 않고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럴수록 동만이에 대한 저의 믿음은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멸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의 가장 달콤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사기꾼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4번째 달에 약속된 이자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입금 내역.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오후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나는 4시가 지나도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 송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저녁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어가도록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동만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은 동만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호탕하고 자신감 넘치던 녀석의 목소리에 묘하게 날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쁜데 무슨 일이야? 이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녀석은 혀를 차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이번에 우리 법인에 자잘한 세무조사가 하나 들어와서 법인 계좌가 잠깐 묶였어. 걱정하지 마. 며칠 안에 바로 풀리니까 풀리는 대로 지난달 것까지 이자 쳐서 넉넉하게 넣어줄 테니까. 내가 명색이 회장인데 꼴랑 그 돈 떼먹겠냐. 친구끼리 섭섭하게 왜 그래. 나 바쁘니까 끊어.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계좌 동결.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만지던 저에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참으로 무섭고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의 확신에 참 목소리에 다시 한번 속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속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돈인데, 내 인생의 전부인데 설마 내 40년 지기가 나를 배신할 리 없다는 처절한 자기합리화였지요. 하지만 며칠 안에 해결된다던 약속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만이와의 통화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어쩌다 통화가 연결되면 녀석은 오히려 화부터 내기 일쑤였습니다. 영수, 너 진짜 사람 피 말리게 할래? 큰일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융통성도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오히려 저를 윽박지르고 몰아세우는 녀석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속은 새까만 숯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고 물을 마셔도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다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어디 크게 아픈 데가 있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왔습니다. 저는 늙어서 감기 기운이 오래가는 것 같다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의 평생의 고생이 담긴 돈을 내가 모조리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짜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동만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르르 하는 익숙한 신호음 대신 제 심장을 먹게 만드는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고 다리의 힘이 풀려 방바닥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파멸의 직감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동만이가 처음 제게 빳빳한 투자 서류를 보여주며 자랑했던 그 번듯하다는 강남의 사무실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만 움켜쥐고서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그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제게는 지옥불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그저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간 것뿐이기를.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했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찾아간 빌딩은 녀석의 말대로 겉보기엔 아주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동만이가 말했던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단 한 번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야 할 7층 사무실 앞은 무덤처럼 참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사 황금색 로고가 붙어 있다던 거대한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불이 꺼져 암흑천지였습니다.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들여다본 사무실 내부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종이 쪼가리들과 쓰레기들만 을씨년스럽게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리고 굳게 잠긴 유리문 한가운데에는 제 인생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누런색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미납 및 계약 해지로 인한 강제 퇴거 및 출입 통제 안내? 그 무자비한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제 두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핏물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유리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독한 기계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내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모은 내 피 같은 돈, 시장 바닥에서 1,000원 한 장 쓰기를 벌벌 떨어가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내 불쌍한 아내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남은 평안한 인생이 40년 지기 친구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절망감, 이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끔찍한 참담함이 제 온몸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쥐어준 믿음이라는 이름의 칼이 제 등 뒤를 가장 깊숙하고 잔인하게 찌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단돈 10원 한 장 남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65의 늙고 미련한 가장에게 내일이라는 태양은 과연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강남의 그 텅 빈 사무실 유리문 앞에서 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건물 관리인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목각 인형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두 다리를 이끌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근처의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그 순간에도 제발 경찰관의 입에서 이건 사기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친구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것일 뿐 금방 돌아올 거라는 기적 같은 위로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듬거리며 써 내려간 진술서를 훑어보던 담당 형사의 표정은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형사는 이런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된다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전형적인 기획 사기 수법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투자 서류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그 사무실 역시 범행을 위해 몇 달만 단기로 빌려서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무대 세트장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마 진작에 돈을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렸거나 꽁꽁 숨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형사의 그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마지막까지 억지로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기라니. 40년 지기 내 불알 친구 동만이가 내 평생의 피땀을 모조리 훔쳐 달아났다니.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터덜터덜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지고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바쁘게 오가고 퇴근을 서두르는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만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저희 세상만이, 우리 가족의 미래만이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차비로 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 수십 년을 바친 내 청춘의 값어치가, 내 인생의 무게가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좁은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저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늙은 가장이었는데 단 한 번의 멍청한 선택으로 저는 가족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좁은 오르막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 가파르고 숨이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당장이라도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이대로 숨을 거두고만 싶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 끝 우리 집 낡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낡은 철제 대문 앞에 선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쥔 제 거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 끔찍한 절망을 어떻게 아내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평생 나 하나만 믿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온 늙고 불쌍한 내 아내에게 당신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 밥 한 술 뜰 돈도 없이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는 이 비참함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익숙한 기계음 소리와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리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찌개 다 식어가네.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걸어 나오는 아내의 얼굴은 한없이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를 반기는 그 환한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왈칵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단번에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내가 쟁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다급하게 묻는 아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렸습니다. 가장으로서 이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도무지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숨죽여 오열하던 저는 결국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완전히 돌았었나 봐. 단절된 숨결 사이로 간신히 진실의 파편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지기 최동만이 찾아왔던 날의 이야기부터 은행에서 돈을 모조리 빼서 넘겼던 그 어리석은 순간, 그리고 강남의 텅 빈 사무실과 경찰서 형사에 싸늘했던 대답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는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린 채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꽉 쥐고 있던 아내의 두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 퇴직금이라니. 우리 부부 남은 전 재산이잖아요. 허공을 맴도는 아내의 쉰 목소리는 초점이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지독하게 부정하듯 뒷걸음질을 치던 아내는 결국 힘없이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모질게 원망하고 뺨이라도 힘껏 후려쳤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소리내어 울지조차 못하고 자신의 가슴만 퍽퍽 내리치며 거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소리 없는 처절한 오열이 저를 더 깊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불 켜는 것조차 잊은 채 캄캄한 거실 바닥에 나란히 주저앉아 밤이 깊도록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저녁 밥상처럼 우리 부부의 소박했던 노후의 꿈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제 65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늘한 달빛만이 휑한 방안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등 돌려 누운 아내의 좁은 어깨가 밤새도록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숨죽여 우는 아내의 가여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육신의 아픔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던 저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짐승 같은 놈. 내 모든 것을 짓밟고 비웃으며 사라진 최동만에 대한 끔찍하고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경찰이 당장 그놈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직접 그놈의 숨통을 조여놓겠다는 도끼. 그 서늘한 도끼가 온몸의 핏줄을 타고 펄펄 끓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바닥까지 완전히 추락해버린 늙은 아버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차가운 살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일상의 폐허 위에서 저는 피 맺힌 복수를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끔찍했던 적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었지만 저희 부부의 시간은 그 참담했던 어젯밤에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아내는 퉁퉁 부은 눈을 애써 감추며 말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마저 죄스러워 우리는 누구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바닥만 긁으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충 낡은 점퍼를 걸쳐 입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망망대해 같았지만 두 발로 뛰며 그놈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쫓아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만이가 수십 년 전 살았던 산동네의 허름한 옛집 주변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저는 녀석과 함께 뒹굴며 놀았던 어린 시절의 골목길을 원망스럽게 노려보았습니다. 동네 어귀의 낡은 평상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최동만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을 만큼 한결같이 싸늘했습니다. 녀석은 벌써 10수년 전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떠났고 그 뒤로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만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그놈에게 떼인 갯돈이 얼만 줄 아냐고 제게 화를 내는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녀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이웃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 끔찍한 사실을 가장 가까운 저만 까맣게 모른 채 멍청하게 평생의 퇴직금을 통째로 바쳤다는 생각에 또다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기를 돌려 녀석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있던 다른 동창들과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수첩을 뒤적이며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제 사정을 듣자마자 핑계를 대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뜸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는 소문은 좁은 인맥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며 나름대로 탄탄하게 쌓아왔다고 믿었던 인간관계, 그 알량한 인연마저 가난과 빚더미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성처럼 덧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돈을 잃고 한순간에 날개가 꺾여버린 늙은 사내를 대하는 세상의 진짜 차가운 민낯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저는 오후 늦게 다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수사과 사무실 안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성을 지르는 탓에 시장통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제 진술서를 받았던 담당 형사의 책상 앞을 막무가내로 지키고 섰습니다. 제발 그놈 출국 금지라도 빨리 시켜달라고,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억울한 돈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산더미처럼 쌓인 고소장 뭉치를 가리키며 몹시 피곤하고 짜증 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접수된 기획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영장을 청구하려면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의 그 기계적이고 건조한 답변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국가도 법의 테두리도 오직 절박한 피해자의 편만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들이마신 늦은 밤의 공기는 유난히도 매섭고 시리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경찰의 빠른 수사도 기대할 수 없고 주변의 세상 인심마저 꽁꽁 얼어붙어 버린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하지만 저는 이대로 밤거리의 쓰레기처럼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쓰러져 포기한다면 남은 평생을 가난의 지옥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죄 없는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제 두 손으로 직접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녀석이 스쳐 지나갔던 아주 작은 과거의 행적들부터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분명 그 치밀하고 완벽해 보였던 사기극 속에도 녀석이 미처 지우지 못하고 흘려둔 치명적인 꼬리가 남아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칠 밤낮을 거리를 헤매던 저는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동만이가 제게 처음으로 그 화려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던 날, 오랜 습관처럼 저는 녀석의 차 번호판을 무의식 중에 제 낡은 수첩 귀퉁이에 적어두었더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의 번호를 적던 직업병 같은 버릇이었습니다. 그 메모 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는 수소문 끝에 그 번호판이 서울 외곽의 한 렌터카 업체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회장님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녀석의 그 으리으리한 겉모습조차 결국 남의 차를 빌린 한낱 가짜였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헛웃음이 났습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은 처음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라며 완강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벌 되는 젊은 직원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로 사정하는 제 늙고 초라한 모습에 결국 직원은 짧은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단서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보니까 차를 빌려갈 때마다
항상 반납 장소가 똑같았어요. 강원도 정선이요. 강원도 정선. 그 지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투자 현장이나 번듯한 사업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첩첩산중의 그곳. 렌터카 직원의 말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나오던 제게 문득 동만이와 아주 오래전 잠시 어울렸던 동네 후배 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성격 탓에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박 씨를 저는 우연히 시장통 국밥집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제가 조심스럽게 동만이의 투자 회사 이야기를 꺼내자 박 씨는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뿜을 듯이 컥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영수 형님,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요? 그놈이 투자회사는 무슨 투자회사랍니까? 박 씨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동만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박의 늪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대는 구제불능의 중증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놈의 본사는 강남 한복판이 아니라 저기 강원랜드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이요. 수십 년 전부터 카지노에 출입하며 가산을 탕진했고 돈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 정선에서 우연히 동만이를 마주쳤던 날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만이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강원랜드가 줄을 길게 주지를 않아? 그림이 아주 개판이야. 카지노에서 승패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표를 보며 연속으로 이기는 줄이 나오지 않는다며 신경질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녀석은 이미 이성을 잃고 당첨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배당률이 8배나 되는 타이 베팅에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승부에 돈을 거는 그 무모한 베팅으로 단숨에 엄청난 빚을 갚고 잃은 돈을 복구하려는 헛된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동만이가 제게 약속했던 그 엄청난 수익률, 그리고 몇 번 꼬박꼬박 쥐어주었던 달콤한 이자. 그것은 모두 제 남은 퇴직금 전액을 통째로 뽑아먹기 위해 뿌려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아내의 평생의 희생이 담긴 그 고귀한 돈은 으리으리한 신도시 개발에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카지노의 차가운 초록색 테이블 위에서 침 몇 개로 바뀌어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푹 박히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40년 지기 친구가 내 남은 인생을 도박장 테이블 위에 푼 돈처럼 던져버렸다는 사실. 그 배신감과 참담함은 감히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알게 된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으며 기이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놈의 행방. 놈이 숨어있는 쥐구멍이 어디인지 마침내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만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랜드 어딘가에 틀어박혀 제 돈을 걸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그 헛된 타이 베팅에 목을 메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박에 뇌가 절여진 짐승은 절대 스스로 그곳을 걸어 나오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국밥집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제 두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제 두 눈빛만큼은 밤무대를 노려보는 늙은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최동만. 내가 도망친 그 지옥불 같은 도박장 한가운데로 내가 직접 너를 데리러 가마. 아내의 눈에서 흐른 피눈물의 대가를 내 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내 놈의 뼈와 살을 깎아 받아내고야 말겠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통 골목을 걸어 나오며 저는 정선으로 향하는 첫 차, 시간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는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제 발로 직접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음날 동이 트기도 전, 저는 낡은 점퍼 하나를 걸쳐 입고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사북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기차에 무거운 몸을 씌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햇살과 눈부시게 푸른 산새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 같은 암흑뿐이라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굽이진 산길을 돌아 사부역에 가까워질수록 객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을 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사람들, 허공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손가락을 튕기거나 알 수 없는 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저와 같은 목적지, 그 거대한 도박장으로 향하는 불나방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풍경은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줄지어 늘어선 붉은 간판의 전당포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방치된 수많은 자동차들, 그 서늘하고 스산한 풍경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멸로 끝났는지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에 우뚝 솟은 거대한 화려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카지노가 뿜어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대낮의 카지노는 마치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밟아보는 도박장의 입구, 까다로운 신분 확인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대의 슬롯머신이 토해내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번쩍이는 불빛들이 제 시각과 청각을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기계들이 아니었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로 바닥만 보고 걷는 수많은 사람들의 잿빛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을 꼬박 세운 듯 퀭한 두 눈에 핏발이 선 채 오직 손에 쥔 침 몇 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유령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제 피 같은 퇴직금을 가로챈 최동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 씨가 말해준 바카라 테이블 구역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카라 구역은 기계들이 있는 곳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의 열기와 뿜어내는 살기가 뜨겁고 끈끈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마다 설치된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복잡하게 그려진 이른바 그림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뱅커와 플레이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자신의 전 재산과 남은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한쪽이 이기는 것을 이곳 사람들은 줄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놈의 줄을 길게 주지를 않는다며 그림이 지저분하다고 여기저기서 깊은 탄식과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당첨 확률은 턱없이 낮지만 배당률이 8배나 되는 무승부, 타이 자리에 무모하게 돈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던지는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그 미친 듯한 탐욕의 아수라장 속에서 내 평생의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저런 허망한 종이 조각처럼 부려졌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오직 동만이의 뒤통수 하나만을 찾기 위해 테이블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섞여 금방이라도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지만 배고픔이나 다리의 통증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그놈의 멱살을 틀어주겠다는 맹렬한 도끼만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만이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축구장보다 넓은 도박장 안에서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녀석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하고 막득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씨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미 내 돈을 다 잃고 어디 으슥한 산기슭으로 도망쳐버려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하고 불안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제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싶어질 즈음 에스컬레이터 구석에 자리한 좁고 답답한 흡연실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자욱하게 뿜어져 나오는 잿빛, 담배 연기 사이로 구부정하게 웅크린 채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익숙하고도 초라한 사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귓가에서 북을 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흡연실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오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사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동네에 나타나 회장님 행세를 하며 번쩍이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기에 떡져 있었고 값비싸 보이던 명품 양복은 구겨진 걸레짝처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거만하게 빛나던 금시계는 이미 전당포에 넘겼는지 사라지고 허전한 손목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짐승처럼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동만. 그 짧은 세 글자에 사내의 어깨가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크게 들썩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동만이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시뻘겋게 핏발이 선 두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녀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모기만 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달려들어 녀석의 멱살을 두 손으로 무자비하게 틀어쥐었습니다. 흡연실 벽으로 녀석을 거칠게 밀어붙이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녀석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 평생의 피땀 흘려 모은 내 아내의 눈물, 내 돈 당장 내놔,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제 입에서는 평생 써본 적 없는 거친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멱살을 쥔 제 두 손에는 녀석의 목을 당장이라도 부러뜨릴 듯 엄청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잡힌 녀석의 몸뚱이는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형편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도박이라는 끔찍한 병의 속까지 완전히 파먹힌 텅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만이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면서도 제 손을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영수야, 살려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사람이냐? 40년 불알 친구 피를 빨아먹고 여기서 그 돈을 다 날려? 제 호통에 녀석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날린 거 아니야. 진짜야.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절반은 땄었어. 그놈의 타이, 그 타이 베팅의 줄만 제대로 탔으면 내 돈 원금의 2배로 갚아줄 수 있었어. 조금만, 나한테 딱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가 당장 내일 다 복구해서. 그 미친 헛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녀석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죄책감 따위는 일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본전 생각에 눈이 뒤집혀 어떻게든 돈을 더 뜯어내 다시 바카라 테이블로 돌아가려는 미친 도박꾼의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녀석의 면상을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흡연실 안의 소란을 듣고 무전기를 든 카지노 보안요원 건장한 사내 2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여기서 폭력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당장 떨어지십시오. 보안요원들이 제 팔을 강제로 붙잡고 떼어내는 그 찰나의 순간 동만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뱀처럼 몸을 비틀어 흡연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내가 돈 따서 꼭 연락할게. 그 뻔뻔한 한마디를 허공에 던지고는 녀석은 거대한 도박장, 인파 속으로 쥐새끼처럼 미친 듯이 도망쳐버렸습니다. 보안요원들의 제지에 막혀 녀석의 뒷모습을 놓치고 만 저는 허탈함에 그만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녀석의 배때기를 갈라서라도 돈을 꺼내오고 싶었지만 그놈의 주머니에는 이미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다는 끔찍한 현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내 돈은 정말로 이 차가운 도박장 공기 속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극에 달하자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이성 잃은 도박꾼 놈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주먹을 휘둘러봤자 내 돈은 1원 한 장 돌아오지 않는다. 경찰에 넘겨 감옥에 보낸다 한들 놈은 거기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악마 같은 놈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조이고 내 돈의 일부라도 토해내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박에 미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저는 방금 녀석의 눈빛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맹목적인 탐욕이었습니다. 녀석이 내 착한 마음과 욕심을 이용해 사기를 쳤듯 이제는 내가 녀석의 그 더러운 도박 중독을 이용해 완벽한 덫을 놓아줄 차례였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건물을 빠져나와 첩첩산중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소리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하고만 쓰러져 울기엔 제가 지켜야 할 아내의 주름진 손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장 치밀하고 냉혹한 반격의 시간이 사북의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북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밤기차한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세를 한탄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슬퍼하기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내의 굽은 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을 잡으려면 사기꾼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역이용해야만 합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어 동만이에 얽히고 설킨 과거 인맥들과 녀석의 행동 패턴을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만이는 지금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 묶인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그놈의 타이 베팅에 집착하며 남은 돈마저 모조리 잃고 빚더미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도박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하면 녀석은 반드시 또 다른 먹잇감을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기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아주 달콤하고 거대한 미끼를 던져 놈의 탐욕을 자극한다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저는 며칠 전 저를 문전박대했던 녀석의 옛 지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잃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의 목숨줄을 끊어놓은 짐승을 기어코 잡아놓고야 말겠다는 사냥꾼의 도끼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놈한테 떼인 돈 제가 앞장서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단호하고 비장한 결심에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경계를 풀고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만이에게 저보다 먼저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밀한 기획 사기에 걸려들어 평생 운영하던 국밥집을 날린 노부부도 있었고 자식의 전세 자금을 통째로 뺏긴 은퇴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마침내 하나의 자그마한 한식당 방안의 피해자 7명을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가슴만 치며 경찰서 문턱만 드나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월랜드에서 우리 피 같은 돈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호소의 식당 안은 금세 분노의 탄식과 훌쩍이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이 당장 못 잡는다면 우리가 직접 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놈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미끼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놈을 유인할 치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호구 작전이었습니다. 미끼의 역할은 피해자들 중 가장 인상이 넉넉하고 점잖아 보이시는 퇴직 교사 출신의 박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교단에만 서셨던 분이라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자존심이 세고 돈이 넘쳐나는 부유한 노인 연기에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만이가 빚을 지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과 도박꾼들의 은밀한 정보망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아주 교묘하게 가짜 소문 하나를 툭 던져 흘렸습니다. 최근 서울 외곽에 수백억 대토지 보상을 받은 돈 많은 늙은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엄청난 현금을 주체하지 못해 믿을 만한 투자처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투자만 성사시키면 떨어지는 수수료만 수억 원 단위라는 달콤한 양념도 잊지 않고 팍팍 쳤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에서 돈을 잃고 눈이 뒤집혀 있는 동만이라면 이 엄청난 먹잇감의 냄새를 결코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놈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집시일반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 강남의 허름한 사무실 하나를 단기로 빌렸습니다. 최고급 양복과 금장 시계를 대여해 박 선생님을 으리으리한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완벽하게 변신시켰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저희의 이 위험천만한 계획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의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만류하던 형사도 저희의 치밀한 시나리오와 눈물 어린 절박한 호소에 결국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억울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놈이 미끼를 물고 현장에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희 잠복 수사팀이 일망타진하겠습니다. 경사의 묵직한 확답을 받아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치는 듯 벅차올랐습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던 눈물과 제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를 그놈에게 철저히 치르게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텅 빈 가짜 사무실에 앉아 놈이 문을 열고 들어올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놈의 알량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치명적인 덫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할 것인가. 덫을 정교하게 짜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것은 흡사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듯한 극도의 초조함과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가 언제 수면 아래로 찌를 확 끌고 들어갈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늙은 낚시꾼의 심정이 바로 이러할까요? 저희 피해자들은 돌아가며 매일 강남의 가짜 사무실을 굳게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그놈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도박장에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서 객사라도 한 것은 아닐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밀려오는 불안감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는 사람들의 손을 꽉 잡아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도박꾼의 지독한 탐욕은 결코 이 달콤한 돈 냄새를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작전을 시작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사무실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바로 그 순간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오직 이 작전만을 위해 개통한 대포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하는 날카로운 벨 소리에 사무실 안에 있던 우리 모두의 숨이 턱하고 멎었습니다. 저는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박 선생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는 아주 거만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의 스피커폰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뉘신데 이 번호로 전화를 다 하셨소. 잠시 정적이 흐르고 스피커폰 너머로 아주 조심스럽고 굽신거리는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산관리와 특별한 투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최 대표라고 합니다. 최 대표,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습니다. 틀림없는 최동만, 바로 그 악마 같은 놈이었습니다. 저에게 40년 지기 불알 친구 행세를 하며 퇴직금을 뜯어낼 때 썼던 그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희가 미리 짠 각본대로 귀찮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푼돈 굴리는 자잘한 사기꾼 놈들하고는 상종 안 하오. 내 수백억 보상금 감당할 그릇 안 되면 당장 끊으시오. 선생님의 매몰찬 거절에 전화기 너머의 동만이는 다급해진 듯 목소리 톤을 확 높였습니다. 저 엄청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안달이 난 도박꾼의 처절한 본성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모시는 VIP 고객님들만 해도 수십 분이 넘습니다. 내일 당장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뵙고 제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수백억이라는 숫자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 놈은 이미 스스로 올가미를 목에 걸고 단단히 조여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못 이기는 척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혼자 찾아오라고 엄포를 놓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종료되고 정막이 흐르는 사무실 안.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노부부 피해자께서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놈이 완벽하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가장 크고 탐스러운 덫의 정중앙으로 녀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관할 경찰서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의 결전 시간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날리고 이 거리를 헤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참담했던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힘없고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는 늙은 호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놈의 면상에 가장 차갑고 잔인한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마, 최동만.
내 놈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놈의 도박판. 내일은 내가 판돈을 다 쓸어가는 마지막 판이 될 거다. 유리창에 비친 제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드디어 즐기고도 지독했던 악연의 숨통을 끊을 피 말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아침, 강남의 가짜 사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피곤함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희 피해자 7명은 약속이나 한 듯 미리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침을 꿀깍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사무실 안은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사복 차림의 형사 3명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오늘 작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형사 반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작전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분들, 그리고 형사 2명은 사무실 안쪽에 마련된 비좁은 탕비실과 옷장, 뒤편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바깥의 접견실에는 오직 가짜 수백억 자산가 역할을 맡은 박 선생님과 비서로 위장한 젊은 형사 1명만이 남았습니다. 오후 1시 반, 약속된 시간까지 불과 30분이 남았습니다. 탕비실의 좁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제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거대하게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1초가 마치 10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 악마 같은 놈이 이 덫을 눈치채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인가? 혹시라도 중간에 낌새를 채고 다시 강월랜드의 어두운 도박판으로 도망쳐버리지는 않을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불안감 속에서 저는 꽉 쥔 두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온 힘을 주었습니다. 옆에 숨어 계시던 노부부께서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시계바늘이 오후 2시 정각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 멀리서 구두발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저희가 숨어있는 사무실 문턱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탕비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기,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내의 실루엣. 저는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를 뻔했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을 앗아가고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냈던 바로 그 철면피 같은 얼굴, 최동만이었습니다. 사북의 그 퀴퀴한 흡연실에서 며칠 안 감은 떡진 머리로 저에게 목숨을 구걸하던 짐승의 모습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다시 빌려 입었는지 몸에 착 감기는 값비싼 명품 양복을 빳빳하게 빼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윤기가 흐르는 기름을 잔뜩 발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지요. 한 손에는 두툼한 사기 투자 서류가 가득 담겨 있을 번지르르한 최고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놈의 입가에는 수백억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미소가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제 전화로 인사 올렸던 최 대표입니다. 동만이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박 선생님을 향해 아주 깍듯하고 과장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핏줄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이 나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도 저렇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비굴하게 웃었겠지. 저 역겨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바보처럼 평생의 퇴직금을 통째로 넘겨주었던 제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저놈이 굽신거리며 웃음 짓고 있는 이 화려한 무대는 놈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한 거대한 단두대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아주 거만하게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내 시간이 금보다 귀한 사람이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서류부터 꺼내보시오. 동만이는 박 선생님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기분 나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더 큰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눈을 반짝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탕비실 문틈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등 뒤에 서 있던 형사 반장님과 무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처절했던 반격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놈이 그 거짓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기극의 마각을 완전히 드러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가 직접 저 문을 박차고 나가 놈의 그 뻔뻔한 가면을 산산조각 내어줄 참이었습니다. 동만이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자랑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저를 속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정교하게 위조된 신도시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을 보십시오. 이 땅은 조만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수용할 금싸라기 땅입니다. 저희 VIP들만 은밀하게 들어가는 정보라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3배, 아니 5배의 수익은 무조건 보장합니다. 녀석의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이어지는 그 화려하고 유창한 거짓말들. 숨어서 듣고 있는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역겨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시더니 호탕하게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좋소. 최 대표의 그 자신감이 아주 마음에 두어 내가 이리저리 재는 성격이 못 되니 오늘 당장 계약합시다. 일단 가계약금으로 50억을 쏠 테니 지금 당장 도장부터 찍읍시다. 50억. 그 엄청난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탕비실 문틈으로 보이는 동만이의 두 어깨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놈은 애써 침착한 척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탐욕에 잔뜩 부풀어 오른 두 볼과 실룩거리는 입꼬리마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의 탁월한 안목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당장 도장부터 찍으시지요. 동만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인주와 계약서를 박 선생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눈앞에 수백억이, 아니 그 돈으로 다시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일확천금을 누릴 그 허황된 망상이 놈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도장을 집어들려던 손을 멈추고 헛기침을 크게 2번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약속해 두었던 작전 개시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참지 못하고 탕비실의 좁은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 도장을 찍으려던 동만이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시선이 제 얼굴에 와닿은 순간 녀석의 얼굴에 번져있던 그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웃음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동만, 오랜만이다. 제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만이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녀석은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수야, 내가 대체 어떻게 여기에, 왜 수백억짜리 호구인 줄 알았는데 내 놈이 피 빨아먹고 버린 껍데기가 나타나서 놀랐느냐? 저는 천천히 사냥감을 몰아넣는 늙은 사자처럼 놈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동만이는 패닉에 빠져 허둥지둥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형사의 행동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형사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동만이의 어깨를 낚아채고는 바닥으로 강하게 내리꽂았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진 녀석의 등 위로 탕비실에 숨어있던 다른 형사 2명이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최동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 반장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와 함께 놈의 등 뒤로 은빛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차갑고 둔탁한 쇠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속 시원하고 짜릿한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탕비실 뒤에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분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짐승처럼 엎드려 헐떡이는 동만이의 주위로 놈에게 인생을 빼앗긴 7명의 피해자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국밥집 노부부도 은퇴한 선생님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며 놈의 그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가 인간이냐? 내 딸아이 전세금 내놔라, 이 짐승 같은 놈아. 참았던 분노와 오열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만이는 수갑을 찬 채로 벌벌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영수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감옥에 가면 내 빚은 누가 갚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은커녕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자신의 목숨만 구걸하는 그 추악함. 저는 녀석을 향해 뻗었던 동정심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차갑게 잘라내버렸습니다.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이제 도박장이 아니다. 내 놈이 지은 죄만큼 아주 길고 어두운 감옥에서 짐승처럼 썩어가게 될 거다. 내 평생의 피땀과 내 아내의 눈물을 훔쳐간 데가 똑똑히 치어라. 경사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 나가는 녀석의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톤의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며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당장 모두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며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영혼은 깊은 구원에서 건져 올려진 듯했습니다. 열린 사무실 창문 틈으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제 땀 맺힌 이마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올려다본 강남의 하늘은 참으로 맑고 눈이 부시도록 푸르렀습니다. 동만이를 태운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강남의 꽉 막힌 도로 위를 멀어지던 그 순간 우리 피해자 7명은 텅 빈 가짜 사무실에 남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도 잠시, 니네 뼈아픈 현실의 무게가 다시금 우리의 좁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사기꾼 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에 잃어버린 돈이 마법처럼 다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단단히 다잡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라는 차갑고 냉정한 테두리 안에서 잃어버린 내 피땀을 되찾기 위한 진짜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다시 마주한 최동만의 모습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수백억을 주무르는 회장님 행세를 하던 녀석, 이제는 철창 너머에서 웅크린 채 도박 빚을 받으러 올 사채업자들과 무거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의 말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형사들 앞에서 그동안 당했던 끔찍한 사기 행각을 하나하나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 모은 돈을 날린 할머니, 자식의 결혼 자금을 털어넣은 아버지, 조사실은 금세 억울함에 사무친 한숨과 피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동만이의 계좌 내역이 샅샅이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제 살점을 칼로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동만이가 우리 7명에게서 피거머리처럼 뜯어낸 그 엄청난 돈, 그 돈의 상당수는 이미 정선의 첩첩산 중 강월랜드 카지노의 바카라 테이블 위에서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놈의 타이, 배팅에 눈이 멀어 쏟아부은 우리의 피땀은 결국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도박장의 화려한 조명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르신들, 참으로 안타깝지만 놈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현행법상 100%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담당 형사의 그 무겁고 조심스러운 대답에 조사실 안의 노부부께서는 결국 바닥을 치며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경찰의 입을 통해 확인된 참혹한 현실은 제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집에서 저만 믿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불쌍한 내 아내의 그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다시 잡아야 할지 눈앞이 그저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기꾼을 잡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정의로웠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기에는 턱없이 차갑고 느렸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나라는 멍청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속죄가 아닐까 하는 참으로 몹쓸 생각마저 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저희의 피눈물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동만이의 그 알량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인지 지옥 같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서류 챙겨서 경찰서로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놈의 뒤를 더 캐다가 기가 막힌 꼬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밝고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의 꽉 막힌 숨통을 트여줄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사기꾼이자 도박꾼이었던 최동만, 그 악마 같은 녀석이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릴 것을 대비해 사채업자들조차 모르게 꽁꽁 숨겨둔 비밀 금고가 경찰의 치밀한 수사망에 딱 걸려든 것입니다. 담당 형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힌 반전이었습니다. 최동만, 그 지독한 인간은 도박에 미쳐 이성을 잃고 날뛰는 와중에도 짐승 같은 교활함만은 절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언젠가 바카라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비열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놈은 우리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피 같은 돈을 모두 가몰랜드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형사팀이 녀석의 통화 내역과 숨겨진 행적을 이 잡듯이 뒤진 끝에 기가 막힌 꼬리를 팔았습니다. 십수년 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이름조차 잊혀가던 녀석의 먼 친척 조카 명의로 개설된 비밀 금고를 하나 찾아낸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차가운 철제대여 금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그 굳게 닫힌 금고 문을 열었을 때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녀석이 우리 7명에게서 뜯어낸 피땀 어린 돈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번쩍이는 골드바 뭉치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도박판에 미쳐서 남의 인생은 처참하게 짓밟아 놓았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많은 재산을 빼돌려 숨겨두었던 놈의 그 소름 끼치는 이기심,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리면서도 동시에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터질 듯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사실에 모여 형사님의 설명을 듣던 7명의 피해자들은 그 기적 같은 소식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원금 100%를 온전히 다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가장 밑바닥,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건져 올린 그 절반의 돈,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폐 쪼가리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눈부신 희망이었고 벼랑 끝에 내몰려 파탄 직전이었던 우리 가족의 목숨줄을 다시 이어줄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할머니는 형사님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연신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쥔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압수된 범죄 수익금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저희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다시 분배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는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기다림은 예전처럼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태양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벅찬 설렘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제 낡은 통장에 잃어버렸던 돈의 상당 부분이 입금되던 날,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작은 통장에 찍힌 그 선명한 숫자들을 보고 또 보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행 문을 나서며 바라본 세상은 온통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의 가로수도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도 모두 저를 향해 환하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백화점에 들러 아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하지만 비싸서 늘 멀리서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고운 분홍빛 스카프 한 장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탈진 오르막길이 오늘따라 깃털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녹슨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는 작은 텃밭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간 멍청한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끔찍한 지옥을 함께 견뎌내느라 몰라보게 야위고 수척해진 아내의 가여운 뒷모습,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좁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아내의 거친 손에 저는 새로 산 스카프와 함께 돈이 입금된 통장을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았던 그 돈, 내가 다시 찾아왔어.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아내의 두 눈이 이내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제 얼굴과 통장을 번갈아 보던 아내의 주름진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향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제 넓은 품에 파고들어 안기며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과 안도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험한 생각 안 하고 내 곁으로 무사히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제 가슴팍을 흠뻑 적시는 아내의 그 뜨거운 눈물이 그동안 제 영혼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던 깊은 상처와 죄책감들을 말끔하게 씻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마당 한편의 낡은 평상에 나란히 걸터앉아 붉게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던 허황된 욕심이 얼마나 헛되고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우리 부부의 진짜 평안하고 소박한 노후가 다시 시작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던 그 끔찍했던 악몽의 시간도 이제는 가슴 한구석에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비록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참으로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공짜는 절대 없다는 그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 그리고 내가 가장 캄캄한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곁을 지켜준 가족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피눈물 흘려가며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그 귀한 돈, 그 돈은 오직 나 자신과 나와 평생을 함께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온전히 쓰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달콤한 이자나 확실한 수익을 미끼로 은밀하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 기막히고 어리석었던 이야기를 꼭 한번 떠올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네 인생의 황혼기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욕심보다 지키는 지혜가 100번, 1000번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찌개에 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노후요.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며 소박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욕심의 무게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평범한 기적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